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예.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공수처가 처음 논의된 지 23년 만에 드디어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내년 7월쯤에 본격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이 공수처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소식을 좀 차분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아직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수처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첩보 단계부터 공수처에 통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예전에 고비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거론된 게는 꽤 오래됩니다.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20여 명이 넘었는데, 이게 출발점이 결국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 비리는 좀 더 어떤 특별한 기구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이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는 뭔가 검찰의 권력을 뭔가 약화시켜야 되겠다, 검찰을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처 논의가 이제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로 이제 제시가 되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통과된 공처안을 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보면 주로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되어 있고 수사 지휘권도 검찰이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검찰은 법무부의 밑에 있는 행정부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라는 기구는 대통령이 공처장을 임명하고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처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과는 달리 통과 직전에 삽입된 그 24조 2하에 따르면 결국 검찰과 경찰이 뭔가 수사에 단서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공처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고, 그 공처는 그 사건을 가져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총리, 장관, 차관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이제 대법관, 대법원장 등등, 그리고 이제 검사, 판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 약 한 7,200명 정도 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을 하고 있어요. 현직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전직도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특히 여기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면 일단은 대통령 그 친인척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권은 없어요. 이 부분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집니다. 예.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그다음에 판사, 검사, 경찰, 고위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는 이겁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지금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윤석열 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일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조수진 부장,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정말 조국 수사 이런 건 없는지, 이게 좀 과한 해석인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어려워지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 물음표 떼도 됩니다. 어허. 네, 왜냐? 검찰과 경찰의 상위 기관으로 두는 게 공수처예요. 이번 법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라든지 여권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인지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은 이를 즉시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할지 말지는 공수처가 정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과연 이런 범죄를 수사하겠습니까? 왜? 공수처장은요, 거의 여권에서 선택해서 추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사를 만약에 뭉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 헌법에 예.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이 처음부터 대두됐던 겁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다음 화면 보실까요? 어쨌든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고 하는 이들이 검찰 견제한다고 만든 거면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검사의 어떤 검찰권 행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법원이 통제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한 수사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정치적 독립성의 경우에 공수처의 경우에는 그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개별 사건에서 지휘를 할 때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어떤 구체적 검사한테 이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하나의 완충 장치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는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에게 조사해라. 그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도 없고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 여야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또 공수처장이 알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판 일색의 분석 들이셔서 좀 반대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는 그럼 장점은 없어요? 변호사 입장으로 보셨을 때? 장점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검찰의 이제 과잉 검찰권 행사에 관해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위 자기 식구 봐주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어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어쨌든 여러 이런 숱한 우려를 뒤로 한 채 결국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표단석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인물 바로 이 사람입니다. 4+1 안은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친 점, 과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4+1 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이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데 혹시 이제 공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이 부분이 오늘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사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기 전에 이제 표단속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또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불려지는 몇몇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단속을 했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만난 것이 공천과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공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 그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나가서 누구를 공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친구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이지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공천을 윤 총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100%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친 우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의 여지를 저는 발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조응천 의원이 본인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금 의원실을 방문한 이후에 본인이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건 이제 본인이 당론에 따르겠다는 이제 취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떤 지인이냐 하면 지금 당의 공천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가 된다고 설립이 된다 한다면 이거 수사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지금 어떤 면에서 공천을 빌미로 해서 의원을 압박한 혐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지금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본인은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반대한다고 이야기 있자마자 4+1이 모임을 갖고 뭘 합의를 했냐 하면 선거구 획정이 있지 않습니까? 획정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은요, 선관위 산하의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법안이 넘어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데 4+1이 무슨 권한으로 이 합의안을 만드는 것인지. 자, 이 합의안을 만든 이후에 주승용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지역과 관련돼서 지역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담보로 해서 결국은 어떤 표를 바꾸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밀실에서 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겁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일반적인 그걸 보면 뭔가 중심에도 거래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봐요.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 즉 공천과 지금 지역구 살리는 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거는 중대한 혐의라고 봅니다. 예, 조수진 부장님. 네. 저는 이 조응천 의원의 오늘 아침 페이스북 글을 보고 좀 놀랐어요. 예. 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을 한 것은 당론 때문이었고 마음이 무거운 것은 법안의 내용이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이런 뒤늦은 해명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비겁해 보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어야죠.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기 의사표현을 표결로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뒤늦은 해명, 이거는 비겁함, 이거 다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당론에 있어서 위배할 수 없었다. 당론 100%를 채워야 되는 당,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더불어도 없고 민주당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표단속이 모든 누수를 틀어막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단 한 사람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만큼은 막지 못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습니까?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서 유리하게.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예. 이것 관련해서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게시판은 물론이고 이 금태섭 의원의 SNS에 여러 비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에서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치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공천 배제라 출당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본인의 그건 당원들이든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기 생각을 내는 것 자체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거 자체가 공천 배제 기준이 되거나 출당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의원들은 헌법기관에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이 공천이나 다른 데 불이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우선 이번 공수처 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헌법의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상위기관처럼 사전에 범죄 혐의를 통보받는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국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위헌적 요소에 헌법을 위배하는 그런 법안이 일사천리로 또 일방적으로 강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지자들이 저렇게 어디로 가라 자격이 있느냐, 이게 과연 상식을 가진 분들인가? 과연 저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라면 그 당에 희망이 있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런 법안에 14명이 반대를 하고 3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또 호남 중진인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 수사로 인해서 무려 4번이 구속되고 3번 무죄 판결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쪽 아마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법 예산안 쭉 이어가면 공수처법까지 이렇게 여당에 그대로 내어주면서 자유한국당은 전략도 의지도 결기도 의미도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다시 이런 날치기 처리가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분노가 치밀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 다만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전략이 앞으로 장애투쟁이냐 의원직 사퇴서를 낼 거냐, 이게 정말
세밀한 전략인지 뭐 이 부분이 좀 참 저는 지금의 야당을 하는 거 보면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하는 걸 아마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이번에 쭉 일련의 과정들 보면 정말 어떤 자유한국당에서 장애투쟁과 강경투쟁 이외에 무슨 전략이 있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요 5명이 싸운 겁니다. 이쪽은 1명이 싸운 거예요. 동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거는 100% 지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동지들 만들고 뭔가 연대를 만들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혼자서만 떠들어댄 겁니다. 자기 동지들이 다 아무도 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쪽은 4+1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거든요. 저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승부가 이미 갈려져 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내고 있는 지금 의원직 사퇴라는 게 지금 이미 다 국회 끝났습니다. 그 의원직 사퇴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사퇴를 하면, 진짜 사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게 어떤 면에서 사퇴를 해버리면 이번 다음 내년 총선 때 기호 2번 못 받습니다. 기호 2번은 될 수가 없어요. 다 사퇴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회 의석이 187석이 돼서 지금 있는 민주당만으로도 사실은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말 과연 제대로 그 사퇴를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제는 국민을 보고 좀 정치를 해야 된다. 결국은 내년 총선을 기약을 해서 국민들은 심판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연대를 해야 됩니다. 즉 같은 편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저는 그 작업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강경투쟁 해봤자 여당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뭘 믿고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이나? 바로 한국당입니다. 왜? 의원직 사퇴? 지금 그렇다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같은 건 어떻게 할 일입니까? 예. 그리고 의원직 사퇴해놓고 지역구 누빈다는 겁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만약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한다면 지더라도 반대표를 행사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겼어야죠. 작은 것에서부터 투쟁을 하는 그런 현실 가능한 정당이 돼야 됩니다. 전략도 결기도 없었던 거 아니야.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비판 목소리와 그럼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공수처의 명과 암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